지금 미국 펜타곤과 해군대학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로 진행된 한 전술 시뮬레이션 결과 때문입니다. 현대 해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피격률 제로, 적 섬멸률 10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모니터에 뜨자 현장에 있던 사성 장군들과 전술학 교수들은 전산 오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목선으로 이루어진 함대가 어떻게 이런 기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시스템을 당장 점검해. 하지만 시스템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2025년의 최신 무기가 아니라 무려 43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의 남해안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적군은 당대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던 15만 대군이었고 아군은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소수의 함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4대 해전으로 꼽히는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다는 이 미스터리한 지휘관. 도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떻게 좁디 좁은 견내량의 거친 물살 속에서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 힘든 그날의 기적 같은 승리 뒤에는 단순히 전술을 넘어선 한 인간의 위대한 고뇌와 희생,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천재적인 과학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신의 전쟁이라 부르며 경외감을 표하는 바로 그 전설적인 하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진실을 확인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새벽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급히 짐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전략을 연구해온 저였지만 그날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본 그 압도적인 전율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전략을 연구하고 미 해군대학원에서 수많은 생도들에게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온 저였지만 며칠 전 펜타곤 시뮬레이션 룸에서 목격한 그 데이터는 제 모든 군사적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화면 가득 붉게 표시되던 적의 함대가 순식간에 소멸하던 그 비현실적인 그래픽, 그리고 피격률 0%라는 기적 같은 수치. 저는 그것이 단순히 컴퓨터가 만들어낸 오류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43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의 바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신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몰고 남쪽으로 향하는 4시간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전투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한국의 남쪽 끝 경상남도 통영이었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통영의 앞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수면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작은 어선들은 한가롭게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륵산 전망대에 올라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나 평화로운 관광지이지만 1592년 임진년의 여름, 이 바다는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푸른 물결 대신 붉은 피가 넘실대고 갈매기 소리 대신 포탄의 굉음과 병사들의 비명이 하늘을 찢어놓던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으니까요. 제가 강단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과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430년 전에 그 여름이 딱 그러했습니다. 당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미친 듯한 정복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사가현의 나고야성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그 광기 어린 야욕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1592년 10월 히데요시의 조카가 부하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선박 기술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다급한 명령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쟁 전부터 조선을 단순한 침략의 대상을 넘어 자신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1592년 4월 부산포의 검은 바다를 가득 메우며 나타난 15만 대군의 일본군. 그들의 진격 속도는 현대전의 기준으로 봐도 믿기 힘들 만큼 빨랐습니다.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비켜라 정명양도라는 오만한 기치를 내건 그들은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조선은 200년이라는 긴 평화에 젖어 있었고 국방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 종군 승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의 저항이 너무나 미약하여 마치 무인지경을 걷는 것 같았다라고 적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기록을 읽으며 저는 제 조국의 역사가 아님에도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선조 임금의 행보였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비 내리는 밤 도성을 빠져나가 북쪽 의주까지 피난을 떠난 왕. 지도자가 사라진 땅에서 백성들은 유린당했고 국토는 불탔으며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며 승리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바로 수륙병진 작전입니다. 육군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수군이 남해와 서해를 돌아 한강과 대동강으로 식량과 무기를 보급해주는 전술. 산악지형이 70%인 조선에서 육로 보급은 한계가 명확했기에 이 해로 확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니 조선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만약 일본 수군이 서해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면 조선은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머나먼 곳까지 날아오게 만든 장본인 이순신 제독입니다. 저는 통영의 충렬사에 들러 그가 남긴 기록, 난중일기의 번역본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율했습니다. 이 기록은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독하고 병약한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식은땀을 흘렸다, 밤새 토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중압감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갔습니다. 국가로부터 병력 지원은커녕 의심과 견제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둔전을 일궈 군량을 마련하고 병사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가장의 무게.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을 철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특히 1592년 6월 이후 일기의 기록이 뚝 끊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백이 의미하는 바를 이곳 통영 앞바다의 거센 물살을 보며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붓을 들 시간조차, 아니 숨 쉴 틈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급박한 위기의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독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시즈가타케의 7본창이라 불리며 히데요시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용인 전투에서 1600명의 기병으로 조선군 5만 명을 괴멸시킨 전력이 있는 육전의 천재이자 사륙의 전문가였죠. 그런 그가 해전에서도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공명심에 불타 일본 최정예 함대 73척을 이끌고 이곳 거제도 인근 견내량의 다리를 틀고 앉은 것입니다. 저는 지도를 펴놓고 견내량의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여기서 싸우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견내량은 폭이 좁은 곳은 불과 400에서 500m, 길이는 약 3km에 달하는 좁고 긴 해협입니다. 물살은 험하고 빠르며 수면 아래에는 날카로운 암초들이 톱날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주력함인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으로 선의 능력은 좋지만 속도가 느리고 덩치가 컸습니다. 반면 일본의 배들은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으로 물살을 가르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좁고 암초가 많은 견내량은 덩치 큰 판옥선이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암초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큰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군에게는 자신들의 장기인 빠른 속도로 접근해 배에 달라붙어 칼을 휘두르는 백병전, 즉 등선 육박전술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와키자카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좁은 골목 안에 숨어서 이순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독거미처럼 말입니다. 상황은 이순신 제독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부하 장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을 것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당장 처부수러 들어가야 합니다. 라며 분기탱천하는 장수들과 이곳은 지형이 너무 험합니다.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전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겠지요. 그날 밤 이순신 제독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 걸린 것은 단순히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패배는 곧 조선 수군의 괴멸을 의미했고 조선 수군의 괴멸은 곧 나라의 멸망, 더 나아가 5천만 민족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 좁은 틈바구니에 웅크린 73척의 괴물을 어떻게 넓은 바다로 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끌어낸 뒤에는 어떻게 단 한 척도 살려보내지 않고 완벽하게 수장시킬 것인가? 현대의 슈퍼컴퓨터로도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나올까 말까 한 완벽한 해법이 430년 전 등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던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는 폭풍전야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력 함대를 한산도 섬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5척, 오직 5척의 판옥선만을 미끼로 선발하여 적의 아가리인 견내량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5척의 미끼 부대가 너무 빨리 잡혀버리거나 반대로 와키자카가 의심을 품고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작전은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척의 판옥선이 견내량의 모습을 드러내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배 위에서 호탕하게 웃었을 것입니다. 하하, 겁쟁이 조선 수군 놈들, 고작 5척으로 내간을 보러 온 것이냐? 건방진 놈들. 이전 전투에서의 연이은 승리 그리고 압도적인 병력 차이. 와키자카의 눈에 조선 수군은 이미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의 자만심은 이순신이 계산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와키자카는 지휘봉을 높이 치켜들고 전 함대에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군, 닻을 올려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조선 수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와키자카의 고함 소리와 함께 일본 수군의 최정예 함대 73척이 견내량의 거친 물살을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좁은 해협을 가득 메운 일본군 깃발의 물결,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척 연기하는 조선의 판옥선 5척.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세계 해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는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유인 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미끼를 문 거대한 악어 떼를 이순신 제독은 어디로 끌고 가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는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비밀병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동쪽 하늘에서 바다를 붉게 물들릴 그날의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좁고 거친 견내량의 물살을 가르며 조선의 판옥선 5척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시 전투 기록과 조류 데이터를 토대로 그 항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배 위에 서서 430년 전 그날 조선 수군들이 느꼈을 공포를 감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늑대 떼 바로 앞에서 달리는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판옥선의 가장 밑바닥, 햇빛조차 들지 않는 노젓는 칸에 있던 격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일본군의 섬뜩한 괴성과 조총 소리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지휘관 이순신을 믿었기에 이 죽음의 레이스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인해내야만 이긴다. 우리가 죽더라도 본진까지 적을 끌고 가야 한다. 그 비장한 각오가 없었다면 그토록 거대한 적의 함대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럽고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추격해오는 일본 수군의 선두에는 세키부네라 불리는 중형 전함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 배들은 오직 속도 하나만을 위해 설계된 살인 병기였습니다. 얇고 날렵한 선체에 수십 명의 노젓는 병사들이 탑승해 지휘관의 북소리에 맞춰 미친 듯이 노를 저어대면 그 속도는 무거운 판옥선이 도저히 따돌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600m, 400m, 200m. 마침내 육안으로 적의 일그러진 표정과 칼날의 번뜩임이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추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판옥선은 잡힐 듯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제독의 지시를 받은 노련한 장수들은 노젓는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적과의 거리를 사격은 불가능하지만 추격 의지는 불타오르게 만드는 절묘한 간격으로 유지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적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고 너무 느리면 덜미를 잡혀 전멸할 수 있는 상황. 이 5척의 배 위에서는 고도의 심리전과 연기력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흥분으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순신의 목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당시 일본군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의 조급함이 이해가 됩니다. 일본군 장수들 사이에서는 공명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와키자카는 다른 경쟁자들 가토 요시아키나 구키 요시타카가 합류하기 전에 단독으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키고 그 공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적장의 이러한 탐욕과 조급증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을 전술의 핵심 동력으로 역이용한 것입니다. 적의 심리적 결함마저 무기로 삼는 이 통찰력이야말로 이순신이 단순한 군인을 넘어선 대전략가임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마침내 견내량의 그 좁고 험한 물길이 끝나고 시야가 확 트이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약속한 결전의 장소 한산도 앞바다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산도의 바다는 견내량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방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거대한 호수처럼 파도가 잔잔했고 수심이 깊어 대형 함선이 마음껏 기동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이자 완벽한 가두리 양식장과도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추격에 눈이 먼 일본 함대 73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견내량을 완전히 빠져나와 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장의 공기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죽어라 도망치던 판옥선 5척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군, 뱃머리를 돌려라. 발포 준비. 기암에서 쏘아올린 신기전이 하늘을 가르고 웅장한 대북 소리가 둥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던 거대한 판옥선들이 마치 제자리에서 춤을 추듯 순식간에 180도로 방향을 틀어 쫓아오던 일본군을 정면으로 마주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서양의 범선이나 일본의 배들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동이었습니다. 일본의 배들은 바닥이 뾰족한 V자 형태, 첨저선이라 방향을 바꾸려면 넓은 반경을 그리며 크게 회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U자 형태, 평저선이었습니다.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 직진 속도는 느리지만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제로 턴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조선배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을 완벽하게 꿰뚫고 전술에 녹여냈습니다. 배의 단점이라 여겨졌던 느린 속도를 유인책으로 장점인 선의 능력을 반격의 신호탄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도망치던 놈들이 갑자기 멈춰 서다니. 미친 것인가? 그들이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산도 섬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해 있던 조선의 주력. 함대 50여 척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양옆으로 넓게 퍼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펴듯 좌우로 길게 늘어선 판옥선들이 일본 함대를 거대한 반원 형태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설적인 하객진입니다. 저는 군사학 교재에서나 보던 이 진영이 실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상상을 하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객지는 본래 육지에서 기병이나 보병을 포위할 때 쓰는 전술입니다. 흔들리는 물 위에서 무전기도 GPS도 없이 오직 깃발, 신호와 북소리만으로 수십 척의 배가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춘다는 것. 이것은 현대 해군 함대조차 수많은 훈련 없이는 흉내낼 수 없는 난이도 최상급의 기동입니다. 더구나 조류가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위에서 이런 진영을 펼친다는 것은 이순신 제독의 훈련이 얼마나 혹독하고 정교했는지를, 그리고 병사들이 지휘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와키자카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먹잇감인 줄 알고 쫓았던 쥐가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로 변해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앞은 조선의 주력 함대가 철벽처럼 가로막고 있고 뒤는 좁은 견내량 입구로 막혀 있습니다. 옆으로 도망치려 해도 이미 학의 거대한 날개가 그들을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였습니다. 이때 조선 수군의 진영은 단순한 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력의 극대화를 위한 정교한 수학적 계산이었습니다. 일자로 늘어선 판옥선들은 뱃머리뿐만 아니라 옆면에 배치된 화포들까지 모두 적을 향하게 하여 사각지대 없는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 배들이 조총을 쏘기 위해 뱃머리를 좁게 들이미는 동안 조선의 배들은 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수백 문의 대포를 적의 옆구리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정거리 100m 남짓의 조총과 사정거리 1km가 넘는 대형 화포의 대결. 애초에 체급이 다른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와키자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무사 특유의 무모함과 호전성으로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조선의 대포는 재장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틈을 타서 배에 달라붙어라. 배에 올라타 백병전으로 끌고 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여전히 자신들의 장기인 백병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키분해들이 필사적으로 속도를 높이며 조선 함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자이를 외치며 달려드는 그들의 기세는 섬뜩했습니다. 조선의 포위망을 뚫고 한 척이라도 배에 달라붙는 순간 전세는 알 수 없는 혼전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엔진 소리 대신 노젓는 구령 소리와 광기 어린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진영 한가운데가 스르르 열렸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 주인공이 등장하듯 학의 심장부에서 괴물 같은 형상을 한 배, 두 척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튀어나왔습니다. 용의 머리에서 붉은 화염과 유황 연기를 토해내고 등에는 쇠못이 촘촘히 박힌 철갑 뚜껑을 덮어쓴 배. 어떤 공격도 튕겨낼 듯한 육중한 몸체로 파도를 가르며 일본 함대의 한가운데로 돌진하는 그 배. 일본군에게는 전설 속의 귀신보다 더 공포스러운 존재, 거북선의 등장이었습니다. 와키자카의 병사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노를 젓던 손이 멈추고 조총을 겨누던 손이 떨렸습니다. 저게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배가 괴물이다. 당시 일본군의 기록에는 거북선을 메쿠라분의 장님 배라고 부르며 공포에 떨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고 자신들의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죠. 조선의 비밀병기가 마침내 그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내며 일본 함대의 심장부를 향해 돌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압도적인 화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심판의 시간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북선이 일본 함대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장면은 단순한 해상 전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인류 해전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해군 박물관과 한국의 전쟁기념관을 오가며 수집한 자료, 그리고 현대의 공학적 분석을 토대로 그날의 전율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거북선은 16세기의 바다에 뜬금없이 나타난 21세기의 스텔스 탱크와도 같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욱한 안개와 화약 연기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괴물 같은 배 두 척. 용의 머리에서는 붉은 화염과 함께 시커먼 유황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의 연막탄과 화생방 공격을 결합한 고도의 심리전 무기였습니다.
유황과 염초를 태운 매캐한 독가스는 일본군들의 시야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콜로. 앞이 안 보인다. 괴물이다. 일본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거북선은 거침없이 적선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일본의 주력함인 세키부네와 안택선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의 배는 주로 삼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가볍고 가공하기 쉬워 속도를 내기에는 좋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반면 조선의 배는 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진을 머금은 소나무는 비중이 높고 단단하며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는 요철 이음 방식으로 건조되어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구력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소나무 덩어리인 거북선이 가속도를 붙여 약한 삼나무 배의 측면을 들이받는 순간 그것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바위가 달걀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물리적 파괴였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배가 기울고 물이 차오르자 다급해진 일본 사무라이들은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들고 거북선 위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승리 공식인 등선 육박전술, 즉 배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바다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으악! 발을 디딜 수가 없다. 거북선의 둥근 지붕개판 위에는 지피나 거적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날카로운 쇠송곳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발바닥과 정강이를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쇠붙이의 고통. 올라탈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폐쇄성. 거북선은 그 자체로 바다 위에 떠있는 철옹성이자 접근하는 모든 생명체를 거부하는 죽음의 고슴도치였습니다. 와키자카의 정예 병사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한 채 거북선의 지붕 위에서 피를 흘리며 미끄러져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거북선 두 척이 일본 함대의 진영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며 공포를 심어주는 동안 바깥쪽을 포위하고 있던 하객진의 판옥선들에서는 마침내 이순신 제독의 차가운 그러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군, 일제히 발포하라. 그 짧은 명령과 함께 조선 수군의 모든 판옥선 측면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박물관에서 당시 사용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의 실물을 보고 그 압도적인 크기의 할 말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군의 주력 무기인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고작 50에서 100m에 불과할 때 조선의 대형 화포는 1km밖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권총을 든 어린아이와 장거리 미사일을 갖춘 구축함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 세례를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전술 전문가로서 주목한 것은 조선 수군이 발사한 특수한 발사체, 바로 대장군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2m, 무게 30kg에 달하는 거대한 통나무에 강철 날개를 달고 쇠촉을 박은 현대의 대한 미사일이나 운동에너지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화약의 폭발력으로 발사된 대장군전은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 일본 배의 갑판을 뚫고 그 아래층 병사들을 관통하고 마침내 배 밑바닥까지 뚫고 나가버렸습니다. 단 한 발로 배 한 척에 치명적인 구멍을 내어 수장시키는 파괴력. 펑, 펑, 펑. 굉음이 바다를 뒤흔들 때마다 일본의 배들은 속수무책으로 불타오르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 수군의 사격 시스템이었습니다.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여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순신 제독은 이 특징을 이용해 연속 사격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방 포발사. 배를 돌려라. 좌연의 포가 불을 뿜고 나면 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동안 우연의 포수들은 이미 장전을 마치고 대기합니다. 우현 발사. 다시 배가 돌면 후미의 포가 발사됩니다. 배가 빙글빙글 도는 동안 1층의 격군들은 죽으림을 다해 노를 저어 회전력을 만들고
2층의 포수들은 쉴 새 없이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재장전 시간이 길다는 화포의 단점을 완벽하게 상쇄시킨 당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회전 카로셀 전술이었습니다. 와키자카의 함대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괴물 같은 거북선이 버티고 있고 뒤로 물러나자니 좁은 견내량에 막혀 병목 현상이 일어났으며 옆으로 피하자니 하객진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완벽한 죽음의 구도. 바다는 붉은 피와 검은 재, 그리고 부서진 배의 잔해들로 뒤덮였습니다. 비명소리마저 포성에 묻혀버린 아비규환의 지옥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위풍당당하게 출격했던 73척의 함대는 이제 거대한 불타는 관짝이 되어 차가운 남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록인 와키자카기에는 당시의 상황을 배가 전복되고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불타 죽어 그 참혹함을 필설로 다할 수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와키자카는 자신의 화려한 갑옷을 벗어던지고 배 파편의 의지에 무인도로 도망쳤습니다. 살아남은 일부 잔존 병력들도 헤엄을 쳐 인근 섬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제독은 포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한 척도 남기지 마라. 끝까지 쫓아 경멸하라. 이것은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이 신성한 영예를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침략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순신 제독의 철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적들이 한산도에 고립되어 13일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다 솔잎과 미역을 뜯어먹으며 연명했다는 기록은 이 전투가 얼마나 완벽한 포위망 속에서 이루어진 선멸전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바다를 붉게 물들이던 노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무렵 한산도 앞바다의 포성은 비로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투 전의 평화로움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에 의해 강요된 침묵,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숙한 정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 수군 격침된 배 0척, 사망자 수명, 부상자 제외. 일본 수군 59척 격침 및 납포, 수천 명 사망. 세계 해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퍼펙트 게임. 현대 미 해군대학원의 그 어떤 최신 시뮬레이션으로도 재현하기 힘든 이 기적 같은 교환비는 오직 철저하게 준비된 시스템과 지휘관의 천재성, 그리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병사들의 투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통영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일본군 배 몇십 척을 부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 번의 전투로 인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거대한 대륙 정복 시나리오는 그 첫 단추부터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바닷길이 막히자 평양과 함경도까지 진격했던 일본 육군은 보급이 끊겨 고립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그들은 남쪽 바다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산이 바다를 막고 있는 한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선의 운명을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자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혹은 영웅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고 있었던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이 잦아든 그날 밤 모든 병사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이순신 제독은 홀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승전 파티를 열지도 술잔을 기울이며 자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막사로 돌아가 피 묻은 갑옷을 벗고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깊은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잦아들고 한산도 앞바다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밤배를 타고 통영의 재승당으로 향했습니다. 430년 전 이순신 제독이 작전 회의를 주재하고 나라의 운명을 고민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달빛이 비치는 검푸른 바다는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 무심하게 출렁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날 밤의 공기가 어떠했을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적을 수장시킨 대승을 거둔 직후 보통의 장수라면 술과 고기를 내어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자신의 공을 자랑하며 밤새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도 넬슨도 역사의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승리의 순간만큼은 그 달콤한 샴페인을 즐겼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난중일기와 조정에 올린 보고서인 장계의 원본 영인본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극히 절제된, 그래서 더 사무치게 슬픈 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승전보를 조정에 띄웠다. 단 한 줄.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건조한 문장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이면에는 그가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고독과 중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승리는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승리란 죄 없는 백성들의 목숨을 하루 더 연장시킨 안도감, 그리고 내일 또다시 밀려올지 모르는 적을 막아내야 한다는 가장의 무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부서진 판옥선을 수리하고 부족해진 화약을 체크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승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전쟁이라는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고독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리더십이 서양의 영웅들과 어떻게 다른지, 왜 현대의 경영학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그를 단순한 영웅을 넘어 성웅이라 부르며 경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 장수들에게 전쟁은 철저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적의 목을 베어 수급을 챙기고 그것을 히데요시에게 바쳐 영지를 하사받고 출세하는 탐욕과 이익 추구의 장이었죠. 와키자카가 그토록 공명심에 불타무무하게 돌격했던 이유도 부하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 전쟁은 수호였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왕조의 안위나 자신의 명예보다는 당장 내일 밥을 짓고 밭을 갈아야 하는 힘없는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가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저는 장계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다가 외국인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장군들은 자신의 공을 부풀리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신의 이름은 뒤로 감춘 채 전투에 참여한 부하 장수들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는 장수들뿐만 아니라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던 격군, 화약을 나르던 산호비, 심지어는 적의 동태를 살펴 알려준 천민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론하며 이자가 큰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승리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장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백성들이 도와준 덕분이며 천운이 따랐을 뿐입니다. 공은 아래로 돌리고 책임은 자신이 지는 태도. 이것은 현대 경영학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정수가 400년 전 조선의 바다에서 이미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병사들이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절대적인 충성심의 원천은 공포나 규율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존중과 사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로 잔인할 만큼 아이러니합니다. 이순신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선조 임금은 그를 칭찬하기는커녕 의심하고 질투했습니다. 저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 역사의 이 대목을 이해하기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왕이 백성들이 자신보다 이순신을 더 따르고 존경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영웅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이순신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너무나 현명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끝이 결코 좋지 않을 것임을, 어쩌면 전사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칼을 갈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저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한산도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저는 통영의 작은 마을들을 돌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솥을 걸고 밥을 지어 주먹밥을 만들고 집신을 삼아 병사들에게 날랐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자신의 작은 배를 타고 나가 일본군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순신의 함대는 단순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과 민이 하나로 뭉친 조선이라는 공동체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군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점령지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학살하는데 익숙했던 그들에게 피지배계층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돕고 목숨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공포였으니까요. 일본이 패배한 진짜 이유는 거북선의 화력도 하객진의 전술도 아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시선을 돌려 재승당 한편에 걸려있는 이순신 제독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또 하나의 놀라운 능력, 바로 행정가로서의 면모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전쟁으로 인해 행정력이 마비되어 이순신의 함대에 쌀 한 톨, 화약 한 줌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지원이 없어 싸울 수 없다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스스로 작은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둔전을 일구어 직접 쌀을 생산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자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구워내다 팔아 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민들에게는 고기잡이를 허용해주고 세금을 걷어 군량을 비축했습니다. 녹그릇과 쇠붙이를 모아 직접 총통을 주조했습니다. 그는 장군이자 행정가였고 경제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남해안 일대에 자신만의 완벽한 자급자족, 전쟁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본이라는 거대 경제대국의 침략에 맞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피와 땀으로 만든 처절한 그리고 위대한 노력이었습니다. 한산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일본군의 서해 진출을 막은 것을 넘어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조선 전체를 깨우는 거대한 종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일본군은 불사신이 아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전국 각지의 의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홍의장군 곽재우, 승려들을 이끈 사명대사 같은 의병장들이 일어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꽃이 육지로 번져나가 꺼져가던 조선의 생명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정규군을 격파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산에서, 들에서 농민들이 낙과 죽창을 들고 일어나 자신들을 공격했으니까요. 이 모든 반격의 시작점에 바로 한산도 앞바다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통영의 바다는 언제 전쟁이 있었냐는 듯 고요하게 출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검푸른 바다 밑바닥에는 침략자들의 녹슨 칼과 부서진 조총이 수장되어 있고 그 위를 흐르는 물결에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널씨 서려 있다는 것을요. 430년 전 그날 밤 승리의 환호 뒤에 감춰진 이순신 제독의 깊은 한숨과 고뇌가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백성들의 간절한 눈빛이 이 바다 안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산도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전쟁은 지루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에게는 왜군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모함과 시련이 닥쳐옵니다. 백의종군,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명량에서의 기적. 마침내 자신의 목숨마저 바다에 바치며 완성한 최후의 전투, 노량. 그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며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한 인간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나라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한산도에서의 그 위대한 승리가 있은 후 역사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해피엔딩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비극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이순신이라는 인간이 보여준 숭고함의 깊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고 집필하는 내내 몇 번이고 펜을 놓고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경지가 이토록 높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시대에 대한 외국인으로서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돌아온 것은 훈장이나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군주인 선조의 질투와 간신들의 모함, 그리고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옛 의금부터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만 눈을 감으니 400년 전 그곳에서 울려 퍼졌을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천하의 이순신이 바다 위에서는 신과 같았던 그가 반역의 누명을 쓰고 정강이 뼈가 부러질 정도의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서양의 역사였다면 넬슨이나 나폴레옹 같은 영웅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당장 쿠데타가 일어났거나 그가 다른 나라로 망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나 신은 이미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옥바닥에 쓰러져서도 그는 결코 조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가진 무서운 저력, 한의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고통을 삼키고 승화시켜 더 큰 뜻을 이루는 숭고한 정신 에너지였습니다.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채 풀려난 그는 계급장 하나 없는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백의종군입니다. 저는 그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차를 타고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도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전장으로 향해야 했던 그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진흙탕 길을 걸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난 한국의 노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장군님 마음은 숯검정보다 더 까맣게 탔을겨. 몸은 망가졌고 마음은 찢겨나갔으며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을 저주하며 무너져 내렸을 그 절망의 바닥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기를 버린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가에서 주먹밥을 쥐어주며 장군님만 믿습니다라고 울먹이는 이름 모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영웅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을 믿고 따르는 위대한 민족이 함께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전멸했다는 충격적인 비보가 들려옵니다. 나라에는 이제 남은 배가 없었습니다. 바다는 텅 비었고 일본군은 거칠 것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이순신을 다시 불렀지만 동시에 수군은 가망이 없으니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상 바다를 포기하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세계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133척, 아니 수백 척의 적군 앞에서 고작 12척의 배를 가지고 바다를 지키겠다는 그 불굴의 의지. 이것은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며 느꼈던 놀라움도 바로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전 국민이 장롱 속에 금을 꺼내 나라 빚을 갚았던 금 모으기 운동,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그 불굴의 의지. 이 모든 현대 한국의 기적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이순신의 DNA가 한국인의 피 속에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위대함입니다. 명량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 이후 시간은 흘러 1598년 1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노량 앞바다에 이르렀습니다. 7년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일본군은 본국으로 철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명나라 장수 진리는 그들의 퇴로를 열어주자고 회유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보내주자. 그들도 도망가느라 바쁘지 않은가.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했습니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 서양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잔혹한 복수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으며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지 않고 적을 살려보낸다면 그들은 언젠가 힘을 길러 다시 이 땅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금의 한국인들에게 이 참혹한 전쟁의 공포를 다시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 역사의 매듭을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결전의 날 밤, 그는 가판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이 원수들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버렸지만 백성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만이 이 모든 모순과 고통을 끝내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길임을 말입니다. 11월 19일 새벽 노량 앞바다는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도망치려는 500여 척의 일본 함대와 그들을 막아선 이순신의 함대가 뒤엉켜 7년 전쟁 중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관음포의 좁은 바다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하늘은 화양 연기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가장 선두에 서서 직접 북을 두드리며 독전했습니다. 쏘아라, 쫓아라, 적을 멸하라. 그의 북소리는 지쳐있는 병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엔진이었고 조국의 바다를 지키려는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눈먼 탄환 하나가 그의 왼쪽 가슴을 뚫었습니다. 거대한 별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쓰러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곁에 있던 맏아들과 조카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깁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저는 이 대목에서 더 이상 객관적인 관찰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 순간까지도,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찰나에도 그는 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전투의 승리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로 가리게 하고 조카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 계속 북을 치게 했습니다. 뚱뚱뚱. 이순신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영혼이 담긴 북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장군이 살아 지휘하고 있다고 믿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싸웠고 일본군은 그 멈추지 않는 북소리에 공포를 느끼며 괴멸되었습니다. 죽어서도 나라를 지킨다는 말, 한국에서는 그것을 호국영령이라 부른다지요. 이순신이야말로 그 단어에 살아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바다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일본군은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명나라 제독 진린이 기쁜 마음으로 이순신의 배를 찾아왔습니다. 이순신, 우리가 해냈소. 당신이 옳았소.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이순신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영웅의 시신과 그 앞에서 소리 죽여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진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다지도 뛰어난 사람을 낳으시고 또 어찌하여 이다지도 빨리 데려가시나이까. 적군조차 두려워했고 아군조차 질투했지만 결국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영웅의 마지막은 그렇게 바다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남해 관음포 이순신 순국공원의 노을 앞에 서 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430년 전 그날처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선이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왜 한국인들이 그를 단순히 전쟁을 잘한 장군이 아니라 성웅이라 부르며 신성시하는지를요. 영국의 넬슨 제독은 대영 제국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백성을 위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으며 오직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K컬처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번영이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날의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는 400년 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자신의 피로 이 땅을 적신 한 남자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땀방울 위에 세워진 거대한 탑입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눈빛 속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로 뭉쳐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이순신의 DNA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K-팝이 화려해서도 음식이 맛있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한국인들의 그 아름다운 도끼와 따뜻한 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한 이순신의 후예들이니까요. 잠시 눈을 감고 430년 전의 그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멈추지 않는 북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북소리는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이방인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순신 제독과 대한민국에게 경례를 올립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430년 전 동아시아의 바다 그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을 저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산대첩이라는 단편적인 전투나 이순신이라는 영웅의 무용담을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1시간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현대 군사학과 경영학 그리고 인문학을 관통하는 3가지 중요한 학술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첫째, 시스템에 의한 승리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우리는 거북선과 하객진이 단순한 우연이나 신비한 힘의 산물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데이터 수집, 지형지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그리고 아군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도출된 고도의 비대칭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리더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목격하셨습니다. 둘째, 서번트 리더십의 실체적 접근입니다. 현대 사회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진정한 리더십의 원형을 우리는 이순신 제독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권위가 아닌 헌신으로, 지시가 아닌 솔선수범으로 조직을 이끄는 힘. 왕에게 버림받고 지원이 끊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나침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셋째,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정립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환호 이면에 숨겨진 백성들의 희생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지휘관의 고뇌를 마주했습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수많은 개인들의 서사가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모자이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뽕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정의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지적 자극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지평을 넓히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세계 곳곳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의 조각들을 학문적 깊이와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아래 댓글란에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 높은 토론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결정적인 연구 동력이 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 전역이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일본 역사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차기 문화청 장관으로까지 거론되던 나카무라 교수가 도쿄 국립박물관 앞 긴급 기자회견에서 믿기 힘든 돌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1급 기밀로 붙이며 은폐하려 했던 고고학적 진실을 전 세계 언론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일본 우익단체 회원들이 욕설을 퍼붓고 경찰들이 그를 에워싸는 일촉즉발의 상황.
하지만 나카무라 교수는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부정했다. 이것은 배신이다. 대체 그가 큐슈의 한 발굴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오래된 진실은 과연 무엇이기에 일본 사회가 이토록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 사건 뒤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한일 관계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자신의 조국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의 충격적인 고백.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늦었지만 진정한 용기를 낸 한 인간의 감동적인 참회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큐슈 사가현의 요시노가리 유적지 인근 아무도 모르게 펜스가 쳐진 제1발굴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을, 아니 일본의 역사를 바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도쿄대학 역사학과 명예교수이자 지난 40년간 일본 고고학계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나카무라 히로시입니다. 아마 제 이름을 들어보신 한국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저는 일본 우익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자였습니다. 일본의 문명은 한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했으며 천황가는 만세일계의 신성한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수없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고유한 정신과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다 건너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들을 지배했다는 식의 역사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교육이었고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학문의 상아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견고했던 상아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아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본래의 주인을 찾아갔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큐슈 북부의 사가현에서 있었던 비공개 발굴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문부과학성은 극비리의 특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의 야요이 시대,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되고 청동기와 철기가 동시에 등장하며 급격한 문명 발전을 이룩한 그 시기가 한반도 도레인들의 영향이 아닌 일본 토착민들의 자생적인 발전이었음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학계에는 이미 큐슈 지역의 유물들이 한국의 남부지방, 특히 가야나 백제의 것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필사적으로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하며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일본의 자존심이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땅속에 영원히 잠들어 있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게 재단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에는 분명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혼이 숨쉬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발굴 현장은 철저한 통제 속에 운영되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물론이고 현장 스태프들의 휴대전화 사용조차 금지될 정도로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우리는 큐슈의 습한 흙을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일본의 여름은 끔찍하게 무더웠고 장마철이 겹쳐 흙은 무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발굴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나오는 것이라고는 이미 흔하게 발견되던 조몬시대의 투박한 토기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일본 우익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진실을 갈구하는 역사의 신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배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이 물바다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고 저는 급히 숙소를 나섰습니다. 장화를 신고 진흙탕을 헤치며 제3구역으로 향하는데
젊은 연구원 하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구덩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더미 사이로 무언가 거무튀튀한 금속성의 물체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의 직감으로 그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2000년의 시간을 견뎌낸 청동의 푸른 녹 사이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본 열도에서는 단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형태의 청동검과 거울 세트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빗줄기가 제 안경을 때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물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일본의 초기 야요이 시대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술적 완성도가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물건처럼 이질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이 문양, 이 주조 기법, 그리고 칼자루 끝에 장식된 용과 봉황의 형상. 이것은 일본 토착민들의 솜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뇌리에 스치는 단 하나의 지명, 바로 가야였습니다. 한국의 김해, 지방, 그리고 고령 지역에서 출토되던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왕릉급 유물들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서 만들어져 바다를 건너온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은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다. 일본 국가의 기원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일본인으로서의 그리고 정부의 녹을 먹는 책임자로서의 자아는 이걸 덮어야 해. 이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천황가의 신화는 무너지고 일본의 고대사는 한국의 반개 역사로 전락하고 말 거야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물을 다시 흙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폭우 때문에 다른 인부들은 천막으로 대피해 있었고 저를 부르러 왔던 젊은 연구원 타나카만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타나카는 대학원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총명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교과서에서 보던 거랑 다릅니다. 이 문양, 작년에 한국국립박물관 도록에서 봤던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유물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존 상태는 더 좋습니다. 이게 왜 여기 큐슈 한복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야요이 문명을 연 사람들이 정말로... 타나카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이로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쉿, 목소리를 낮추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봐서는 안 돼. 저는 비에 젖은 흙을 뭉쳐 급하게 유물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범죄를 저지른 공범처럼 주위를 살피며 그 자리를 떴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책장을 뒤져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비공개 자료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왜곡된 역사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윤명철 교수라는 한국의 해양사학자가 쓴 논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이 한반도 남부, 특히 가야와 백제 세력의 해양 진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 학계에서는 그를 민족주의에 심취한 한국 학자라며 무시했지만 지금 제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그의 주장이 단순한 가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7000년 전부터 큐슈와 한반도 남부는 하나의 생활권이었고 기원전 3, 4세기경 한반도에서 벼농사와 금속기를 가진 집단이 대거 바다를 건너와 일본 원주민인 조몬인들과 결합하여 야요이 시대를 열었다는 그의 이론이 큐슈의 젖은 흙 속에서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일선동조론의 허구성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며 마치 형인 일본이 동생인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땅속의 유물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형이 아니라 한반도가 어머니였고 일본 열도는 그 품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길렀는데 훗날 장성한 자식이 칼을 들고 찾아와 어머니를 노예로 삼으려 했던 비극, 그것이 바로 지난 100년의 한일 관계였음을 깨닫는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 보고한다면 그들은 분명 이 유물을 파기하거나 엉뚱한 해석을 붙여 조작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한다면 저는 평생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저를 어떤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이 유물 하나가 불러올 파장이 일본 열도를 넘어 전 세계 역사학계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말입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급파된 내각정보조사실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가 발견한 구역 주변을 바리케이드로 막고 일반 연구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잠시 대화 좀 나누시죠. 서늘한 미소를 띤 책임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천막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 은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저는 그들로부터 진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이 땅에 문명의 씨앗을 뿌렸던 그 고귀한 사람들의 흔적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삐걱거리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의 안내에 아니, 사실상의 연행을 당해 들어간 천막 안은 밖의 습도와는 달리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간이 테이블 위에는 제가 새벽에 발견했던 그 청동 유물이 흙이 말끔히 털린 채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동검이 아니었습니다. 검날 부분에 미세하게 새겨진 상감 문양, 그것은 분명 고대 가야의 왕들이 사용하던 용복문. 환두대도의 초기 형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구현 불가능한 오직 철의 왕국이라 불렸던 가야의 장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의 기술이었습니다. 책임자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저에게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내각정보조사실 조사관 쿠로다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참으로 대단한 발견을 하셨더군요. 이 정도면 일본 국보로 지정되는 건 시간 문제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이건 야요이 시대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의 독자적 발전설은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쿠로다 조사관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역사는 팩트가 아니라 해석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는 이 유물을 공개할 겁니다. 다만 설명이 조금 달라져야겠지요.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된 듯한 보고서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었습니다. 거기 적힌 문구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의 결정적 증거 고대 일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며 곡물로 받아온 하사품으로 추정됨.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임나 일본 부설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지 오래된 식민사관입니다. 4세기 일본은 이제 막 부족국가 단계를 벗어날까 말까 한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철기 문명의 정점에 있던 가야를 지배하고 곡물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건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가르쳤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제가 책상을 치며 항변하자 쿠로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숙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카무라 선생,
국가의 이익보다 중요한 진실은 없습니다. 지금 일본 사회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밀리고 중국의 부상에 치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는 고대부터 위대했다는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을 지키는 게 당신 같은 국비 장학생 출신 학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만약 이 유물이 한국에서 건너온 문명이라고 발표되는 순간 당신의 그 명예로운 교수직도 앞으로 보장된 문화청 장관 자리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애국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국노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천막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고 저는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 선 무력한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역설적이게도 제가 젊은 시절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일본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은 있지만 청동기 시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석기인 조몬 시대에서 곧바로 철기인 야요이 시대로 넘어갑니다. 전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는 이 기형적인 발전 단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누군가가 완성된 문명을 가지고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기술을 전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큐슈에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도 보인다는 한반도 남부 바로 그곳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윤명철 교수가 썼던 해양사 관련 논문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고대인들은 목적 없이 바다를 건너오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표류자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개척하러 온 프런티어였다. 그렇습니다. 2300년 전 한반도의 정세 변화로 인해 혹은 더 넓은 땅을 찾아 벼와 금속기를 싣고 대한해협을 건넌 사람들. 그들이 큐슈 북부에 도착해 농사를 짓고 마을을 만들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학살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진 농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철기도구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일본 원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은인과도 같은 어머니의 나라를 향해 칼을 겨누고 심지어 우리가 너희를 지배했었다고 역사를 조작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은 굴복하는 척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부한다면 이 유물은 영영 사라질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사관님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제가 보고서를 수정하겠습니다. 다만 유물의 보존 처리를 위해 며칠간의 정밀 분석이 필요하니 제가 직접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거짓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쿠로다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교수님. 일본의 미래는 당신 같은 지성인에게 달려있지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제자인 타나카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타나카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그들의 말대로 보고서를 쓰실 겁니까? 타나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쿠로다와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타나카,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발굴을 시작한다. 놈들이 만족해하며 감시를 소홀히 하는 밤 시간을 이용해야 해. 이 유물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도저히 임나일본부 따위의 헛소리로 덮을 수 없는 큐슈 전체가 거대한 작은 한국이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목숨을 건 비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 연기를 했고 밤이 되면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제사구역으로 잠입했습니다. 그곳은 숲이 우거져 있어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우리는 덤불 속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이끼를 걷어내자 바위 표면에 새겨진 문자들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한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한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백제에서 사용하던 유려한 서체. 그리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 뜨는 곳의 소국들을 다스리기 위해 백제의 왕이 동생을 보내니
이곳을 편안케 하라. 이것은 일본 서기에 기록된 신화 속 인물이 사실은 백제 왕족이었음을 증명하는 금성문이었습니다.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천송강림, 즉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고귀한 문명 집단이 왔다는 역사의 은유였음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주변 지형이었습니다. 타나카가 가져온 지질 탐사 장비의 모니터에 거대한 지하 구조물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도시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둑판처럼 정비된 도로, 수로 시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재단. 이 구조는 한국의 부여나 공주, 그리고 경주의 고대 도시 계획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작점인 이곳 큐슈가 사실은 한반도 도레인들이 세운 식민 도시가 아니라 그들이 정착하여 만든 제2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가르쳐왔던가? 일본의 교과서들은 도레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그들이 일본 문화에 조금 기여한 이방인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야요이인은 곧 한반도인이었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현대 일본인의 DNA 중 70% 이상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왜 일본 학계는 애써 무시해왔을까요?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낙엽을 밟는 규칙적인 소리.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있던 자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이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는데. 낮에 봤던 쿠로다의 부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킨다면 이 비석과 지하도시의 흔적은 영원히 시멘트로 덮여버릴지도 모릅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유적 하나쯤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파괴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타나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유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한일 양국의 끊어진 탯줄을 다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를 능멸해온 이 못난 아들의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입니다. 위기는 가까스로 넘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타나카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일 도쿄로 돌아가게. 그리고 자네가 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 연락해. 특히 한국 특파원들에게는 반드시 알려야 하네. 내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넘기겠네. 교수님은요? 교수님은 어쩌시려고요? 타나카가 울상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곳 근처에 있는 오래된 신사, 오오야마즈미 신사에 가봐야겠어. 내 가설이 맞다면 그곳 신전 깊숙한 곳에 모셔진 신체는 일본의 신이 아닐 거야.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특히 고대 신사들의 본전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역이 있고 그곳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는 물건인 신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절을 올리는 그 대상이 사실은 자신들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유물일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저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산